네, 이 시간에는 그 조선시대 때 그 왕과 왕비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능침에 이제 그 안장하게 되는데, 역대 임금들 중에서 그 왕 곁에 왕후가, 왕비가 같이 안장돼 있지 않은 그 왕들이 있습니다. 조선 태조 그 이성계, 그 분은 이제 그 현재 그 동구릉의 그 권원릉이라는 곳에 이제 계시죠. 이 중종도 혼자서 그 왕후 없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모든 거의 임금님들은 살아생전에 왕후와 사이가 안 좋았어도 같이 그 후대 왕과 그 신하들과 논의해서 좋은 명당 자리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묻히십니다. 그런데 이 중종 같은 경우는 그 왕후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그 어느 한 명도 같이 함께 있지 못하고 그 홀로 단능으로 이제 매장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현재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중종은 그 왕후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단능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성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종 다음 임금님이 연산군이었는데 연산군이 폐위되고 이제 왕이 되신 분이 이제 중종인 거죠. 그래서 중종 같은 경우는 그냥 성종의 아들로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가 반정 세력들에 의해서 반정을 일으켰던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돼서 왕이 되었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되었던 분이 이제 중종 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정으로 추대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 반정으로 추대된 중종은 처음에는 이 반정 세력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추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산군과 이복 형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희생물로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료실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반정 세력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군사들이 오니까 이 자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결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그의 부인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당경왕후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는 세자의 세자가 아니고 이제 왕자의 부인이었죠. 그냥 세자가 왕자의 부인이었을 때 그때 이제 진성대군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러한 진성대군이 이제 사가에서 이제 혼이라고 나가 있었을 때 이 어떤 기지로 자결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해서 이렇게 이제 왕까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당경왕후를 이야기할 때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종 같은 경우는 이 능침이 정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능은 우리 또 하나 있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의 능침이 정능입니다. 근데 정능은 고들정자예요. 그래서 정능, 이거는 편안할 정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인데, 신덕왕후 같은 경우도 지금의 현재 정동에 정릉이 있었죠. 덕수궁이 있는데, 현 영국 대사관 있는데 정릉이 태조 이성계가 아주 크게 부인을 끔찍히 사랑해가지고 능을 짓고 거기에 이제 안장을 하고 자기도 죽으면 그 옆에서 눕겠다 해서 능을 살아생전에 조성을 했었죠. 그렇게 살아생전에 조성을 했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고 정종이 왕이 잠깐 한 2년 있다가 태종이 왕이 됐을 때 태조 이성계가 유언을 그렇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덕왕후의 정능을 파헤쳐가지고 파손하고 능을 옮긴 거죠. 그래서 현재 성북구 산동네 위에 능이 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 옆에 묻히고자 했었지만 현재 동구능의 그 권원능이란 이름으로 능에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지었던 정능은 그런 또 이렇게 사연을 갖고 있고, 이 중종의 능친 같은 정능 경우도 이름은 그 동음이지만 뜻은 다르다. 그래서 현재 그 강남구 삼성동 거기에 있죠.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삼성동 선정릉이라고 불리는데, 이 선릉은 바로 성종, 그리고 성종의 왕비였던 정현왕후가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선릉 그 옆에 있던 정릉, 중종의 그 능은 없었던 거였죠. 그 성종의 그 능만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중종이 승하고 나서 그 옆에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조성이 됐던 것도 그 이유가 그 중종의 뜻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부인이었던 문종왕후의 뜻에 따라 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원래는 또 여기에 원래 있지 않았죠. 다른 곳에 있었다가 일로 이제 이장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능, 그나마 부인은 없었지만 다행히 그 아버지, 성종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능역 안에 이렇게 이제 능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능을 보면은 성종이 있는 그 선능, 그리고 좀 떨어져 가지고 정현왕후의 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능을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하나의 정제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원이강이다. 같은 언덕에 따로 이렇게 능침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자각이 하나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종 같은 경우는 정자각 하나에 홀로 단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종은 9대이고, 이 정현왕후 밑에서 중종이 11대 왕이 이제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10대 임금은 연산군이죠. 그러니까 폐위가 됐으니까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중종 같은 경우는 부인이 10명이나 됩니다. 부인 10명, 그리고 자녀가 구남 11녀나 되는 거죠. 거기에서 왕후는 3명인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은 단경왕후, 두 번째는 장경왕후, 세 번째는 문종왕후입니다. 그리고 중종 11대 다음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장경왕후가 낳은 인종 12대가 되는 거고, 문종왕후가 낳은 아들 명종이 13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종 가계가 이렇게 되고요. 14대는 또 이제 후궁이었던 창빈 안씨가 낳았던 덕궁 대원군이 또 아들인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 같은 경우도 후궁으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라 그랬고요. 어떤 정통적인 왕통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약간의 컴플렉스? 이런 게 있었고, 또 광해군도 또 그 아래 마찬가지로 또 후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당히 정통성에 취약하다는 거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궁궐을 많이 짓거나 자기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도가 넘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임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정 세력들이 연산군을 폐해시키고서 이제 왕으로 물색을 했는데 바로 진성대군이 이제 당시에 나이가 한 19살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은 혼인이 되면은 바로 왕이 궁궐에 있다가 이제 민가로 이제 옮기거든요. 그럴 때 부인이었던 왕자비도 같이 함께 이제 나가서 살았던 거였죠. 그렇게 나가서 살다가 연산군이 이제 폐위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반정을 일으키는 그날 동시에 진성대군을 우선 보호해야 되겠죠. 왕으로 추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군사가 사가로 가가지고 군가에 이제 포위라는 건 진성대군을 이제 지키고자 둘러싸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진성대군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의 부인이었던 왕자비가
한번 사람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서 말머리가 밖으로, 궁과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안쪽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말머리들이 모두 다 궁과 밖을 보고 있고 말꼬리가 집쪽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오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머리가 만약에 궁가 쪽으로 와 있으면 자기들을 이제 죽이러 오는 거로 했었겠죠. 이제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중종이 같이 함께 이제 궁궐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연료실 기술이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어떤 그 미화된 것도 있겠지만 당경황후의 어떤 그런 기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칭찬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이제 왕비가 돼서 이제 궁궐에 들어왔는데 불행하게도 7일 만에 폐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자마자 책봉 받자마자 바로 7일 만에 폐비가 된 사람이 또 당경왕후이기도 해요. 아마 가장 짧은 기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왕비의 어떤 재위기간이었을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경왕후의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신수군은 누구냐면 연산군의 처남이에요. 처남. 그러니까 연산군을 폐위시키면서 연산군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을 반정 공신들이 다 죽여요. 그래서 연산군을 폐위한 그날 신수군 당경왕후의 아버지 그리고 중종의 장인이죠. 신수군은 연산군의 또 처남이야. 신수군은 그러니까 그 세력들을 모두 다 죽이는 가운데 신수군인 중종의 장인도 그날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급박한 반정의 그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정 공신들이 당경왕후를 계속 놔두면 후환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또 이러한 중종의 비가 왕의 비가 이런 우리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어서 반정 바로 다시 발음을 세웠다. 반정이란 말은 발음을 다시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웠던 그런 의미로 이렇게 척살도 하고 그랬는데 그의 자식이 왕비로 있으면 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야 된다고 중종에게 계속해서 이제 간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중종은 그래도 나의 조강지처이고 어떻게 내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유정학이니 박원종이니 이런 반정공신들이 계속해서 간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대의를 위해서 당경왕후를 폐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경왕후는 7일 만에 폐비가 돼서 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7일 만에 정말 아버지도 죽고 쫓겨나게 됐던 거였죠. 그러나 중종은 폐비 후에도 당경왕후가 궁 밖으로 나가서 사가에 가 있었음에도 이 중종을 상당히 애정을 갖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종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당경왕후를 그리워하고 애정의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야사나 또 이렇게 정사에도 남아 있어요. 실록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야기 민담 중에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같은 내용인데 약간 좀 버전이 좀 다른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폐비가 돼서 예전에 세조의 부마였던 이제 집 정현종과 그분의 집에서 이 당경왕후가 이제 살고 있었을 때 이 중종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폐비 당경왕후가 있었던 사가를 내려다보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가의 집에서는 당경왕후가 궁궐에 있을 때 자주 입었던 다홍 치마, 치마를 사가에 넓혀놔서 높은 산에서 중종이 내려다볼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민담도 전해 내려오고요. 또 인왕산 현재 치마바위, 그게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현조의 집에 있다가 이제 친가가 있었던 사직단, 인왕산 아래에 사직골에 친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으로 들어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중종이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경부북궁에서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서 그 치마, 그 다홍 치마를 인왕산 치마 그 자락에 그 치맛바위라고 불리우죠. 그 인왕산 그 자락에 그 다홍 치마를 걸쳐놨다라는 민담이 전해져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민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중종이 폐비가 된 사람을 단경왕후를 찾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또 민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유력한 거는 제가 지금 그 전자로 말했던 어떤 그런 그리움들의 표현된 민담들이 더 많이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종실록 같은 경우 보면은 단경왕후가 있었던 사가 그 집에 도둑이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도둑의 수직군이 4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도둑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중종이 그 수직군사를 6명으로 늘려라. 뭐 이런 그 실록 그 기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종실록에 보면은 그 중종이 승하기 전날, 그러니까 그 승하기 세상을 떠나기 전날 단경황후가 너무너무 그리웠었나 봐요. 그때 그 창경궁의 환경전에 있었는데, 창경궁 환경전에 있었는데 그때 중종이 폐비된 단경호가 너무나 그리워서 단경황후를 궁궐로 들이라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환경전에 있던 그 이제 그 문들이 막 그 밤이 되면 닫히는데 그 열려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막 그 통로들에 그 환경전까지 들어가는 문이. 그러니까 그 문들이 열려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한 그날 수직된 군인들이나 그 관원들이 왜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만은 나중에 들어보니 중종이 그 단경왕후를 들라라고 했어가지고 문들을 다 열어놨다라는 말이 그 실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 반정공신에 의해서 그 쫓아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승하 직전까지는 단경왕후를 그리워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그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경왕후는 이제 쫓겨나서 명종 때,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그 있고 그 명종 때 와서 71살인가 71살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돼요. 단경왕후가. 그래서 조성됐던 능이 온능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온능은 언제 온능이라고 불려지냐면 영조 때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사가에서 폐비가 돼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냥 묘로, 일반 묘로 그 친정에 있었던 그런 그 땅에 그 일반 묘로 폐비가 된 상태에서 조성이 됐던 거였죠. 그 영조 때 온능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일반모였다가 그래서 그 장흥에 그 가시면은 그 올릉이 그 지금도 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주에 보면은 그 올릉이 조성되어 있고 영조 때에 가서야 이렇게 능침이 조성됐고 또 정자각도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왕후의 등으로서 조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영조 때에 이제 그 단경이란 그 시호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경왕후로 불러지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왕비는 장경왕후입니다. 바로 7일 만에 폐비가 됐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왕비를 이제 책봉을 해야 된다고 성서가 올라오고 빨리 시급하게 왕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왕비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장경왕후라는 그 비입니다. 이 장경왕후는 또 누구냐면은 그 반정공신의 이 박원종이란 그 집안의 사돈 파평윤 씨였어요. 그 사돈 집안이었습니다. 중종이 궁궐에 들어와서 왕후로 계셨을 때 중종 1년에 후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장경왕후예요. 그 수기로서. 그러니까 그 중종이 1년으로 있었을 때 후궁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이제 그 장경왕후였던 거죠. 폐비가 돼서 쫓겨난 단경왕후는 7일 만에 나갔고, 그러니까 그랬고 또 집안도 반정공신의 사돈 집안이었고 하니까 자격이 충분히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박원종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상당히 그 뒷배경을 튼튼하게 가질 수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장경왕후가 쉽게 이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경왕후가 이제 왕이 이제 됐고 낳았던 아들이 인종인 거예요. 인종.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인종이 낳고서 왕이 돼서 불행하게 또 7일 만에 장경왕후가 승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병으로서 이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긴 유언이 이 아들을 이름을 이엉명이라고 지어달라라고 유언까지 남겼어요. 그래서 이엉명이에요. 그 인종의 그 아이의 이름이. 그런데 조선시대 왕들은 이름을 되게 어렵게 지어요. 그 피휘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민가나 상서문이나 문헌에 왕의 이름이 그 한자 훈의 그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쓸 수가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존경, 존칭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억명이란 말은 자기 아들이 100년 만년 아주 오래 살도록 그런 그 기원하는 의미로 지었던 의미였는데 너무나 그 이름이 뜻이 쉽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중에 이제 개명해요. 그래서 그 인종의 이름은 이제 이호로 개명은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처음의 이름은 그 억명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7일 만에 승하를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랬던 또 이 불행했던 왕후가 또 장경왕후이기도 합니다. 이 장경왕후는 왕비의 신분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왕비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능도 왕후의 격에 맞는 이제 능침이 조성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장경왕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능이 어디에 조성을 했냐면은 현재 헌능 아시나요? 태종과 원경왕후의 묘가 있어요. 지금 서초구의 내곡동에 있습니다. 헌인능이죠. 헌능 인능이 있는 그 헌능의 태종과 원경왕후의 그 능침이 조성되어 있는 바로 그 옆에 좀 떨어진 그 옆에 이 장경왕후의 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헌능 바로 옆에 국가기관이 있죠. 국정원이 있어요. 그 예전에 지금 현재 국정원에 있는 터 땅에 희릉이 조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뒤에 한 20년쯤 뒤에 이 김안노라는 또 이제 신하가 희릉이 좀 풍수 지리상 좀 불길한 자리고 땅이 너무 안 좋다 하면서 천릉을 주정해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릉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은 서삼릉 안에 있습니다. 서삼릉은 많이들 아시죠?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릉이 현재 서삼릉이라고 불리는 곳에 천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성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 다시 이제 조성이 돼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단릉으로 있다가 이 중종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중종도 이제 승하를 제위 한 49년째 이제 오래 하시다가 이제 승하를 하셨는데, 중종은 바로 희릉 곁에 안장이 됐던 거예요. 중종의 유언에 따라서 희릉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께서 이제 능에 계시니까, 능침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희릉에서 좀 더 승격돼 가지고 정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능에 두 봉분에 이제 장경왕후와 그리고 이 중종이 같이 안치되고 정능의 이름으로 이제 계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헌능 옆에 계셨다가 다시 서삼릉 쪽으로 천능이 되고 중종이 승하면서 중종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이렇게 옮겨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서삼릉에 이제 이 서삼릉은 세 릉이 있어서 서삼릉이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희릉,
희릉에 이제 그 장경화가 처음에 계셨다가 중종이 승하하면서 이제 같이 묻히니까 정릉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예릉, 이제 예릉이 있던 거죠. 예릉, 그리고 또 효릉이 있습니다. 효릉은 그 인종과 그의 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예릉 같은 경우는 철종, 그리고 뭐 그 철인왕후인가요?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릉이란 이름으로 왜 있자고 희릉으로 있느냐? 그 이유가 이제 또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 왕의 능이 있어서 서삼능이라고 한다. 세 번째 왕비, 우리가 이제 그 문종왕후이죠. 우리가 그 많이 이제 들었던 그 왕후입니다. 이 문종왕후가 왕비가 이제 되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이제 그 있었냐면은 장경왕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비를 맞이하자라고 이제 또 이제 신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감언을 하고 추청하게 되니까 세 번째 비를 맞이하는데 누구를 맞이했냐면은 이 같은 파평윤씨이고 장경왕후의 팔촌 집안인 사람을 이제 세 번째 비로 맞이한 거예요. 그 비가 바로 이제 문정왕후인 것이죠. 그 문정왕후가 세 번째 비로 됐지만은 어엿하게 인종이 세자로 있는 거죠. 즉 장경왕후의 그 아들이 세자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인 문정왕후가 계비로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지금 현재 궁궐에서 중종과 세자와 이 왕비가 이제 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정왕후가 이제 그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17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명종이에요. 명종이 아이를 딱 낳으니까 갑자기 이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을 세자를 왕으로 당연히 돼야 된다는 그 세력과 이 문정왕후가 나온 명종을 세자로 만들려는 세력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윤씨, 파평윤씨들끼리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은 장경왕후의 인종의 세자를 즉위시키고 하는 대운을 그 이야기하는데 왜 대운이라고 하냐면은 장경왕후의 오빠, 장경왕후는 돌아가셨지만 장경왕후의 오빠가 인종을 그 자기의 그 조카죠. 세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즉위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으니까 또 문정왕후의 형제들, 뭐 윤원영, 윤원노 이러한 신하들이 그의 아들을 낳으니까 그 사람을 세자로 만들고 즉위를 시키려고 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의 권력 쟁탈이 문정왕후가 왕비로 있을 때 아주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종이 오랜 제의를 하고 승하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일단 이 중종이 승하하니까 바로 그 대운이 승리라기보다는 이제 기선을 잡은 거죠. 바로 이제 그 유언을 남기고 인종이 왕위가 를 받았으니까요. 요 또 이제 재밌는 또 실록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승정의 승하를 할 때, 그리고 또 이 장경왕후가 7일 만에 이제 그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후병으로. 그럴 때 우리가 그 사극에서 많이 알았던 대장금이 등장해요. 그때 처음 그 실록의 대장금이라는 그 인물이 그 실록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경왕후가 승하서 그 7일 동안 그 끈가 앓다가 돌아가실 때 그 대장금이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 그런데 이제 그 장경왕후가 돌아가시니까 신하들이 대장금을 죽여야 된다. 똑바로 그 산후조리를 못했기 때문에 장경왕후가 그 죽었고 마지막에 있던 그 어이, 그러니까 어이는 아니었지만 궁이 그 뭐 어떤 그렇게
그 은여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죽여야 된다. 그런데 중종이 신하들이 그런 의견을 반대하죠. 그동안 많은 고생과 장경호를 위해서 보살폈던 사람이 대장금이다. 그래서 살려주고 또 중종이 승하할 때도 대장금이 그때까지 창경궁에 있었던 그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장금에서는 그 음식을 주로 많이 그 주제로 다뤘지만 사실은 그 은여였었어요. 그러한 그 창경궁 환경에서 중종이 승하하고 그 인종에게 정통성으로 그 세자가 즉위할 수 있도록 이제 유언을 남겨주고 해서 무사히 인종이 그 왕으로서 그 이제 즉위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인종이 8개월 만에 제의를 하고 제 8개월 만에 또 이제 승하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정왕후의 아들이었던 사람, 즉 명종이 왕위가 되는 거였죠. 인종은 세자도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그 윤원영, 그 소윤이라고 불리우는 문정왕후의 남동생들이 세력을 갖고서 정권을 잡고 권세를 휘두르기 했던 겁니다. 그를 그래서 소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 정탈이 이 중종 때에 인종과 또 명종과 그때 아주 상당히 그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윤들이 그 당시에 대윤들의 모두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을사사화도 일으켰고요. 또 을사사화뿐만 아니라 양지역 벽서 사건이라고 소윤들이 아마 조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지역이라는 건 양지역 역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들이 있고 하는 그 역참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지역에다가 그 벽보를 붙였대요. 여왕이 집권해가지고 집정을 하면서 왜냐면은 명종이 그 당시 왕위가 됐을 때 12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그 수렴청정을 이제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이 집정해서 나라를 망치게 하고 신하들이 윤원용 그런 형제들이 권세들을 휘둘른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벽보가 붙으니까 이 소윤들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남은 대윤들마저도 모두 숙청시키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이 소윤들이 이제 잡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아주 그 같은 어떤 이 파평윤 씨고 아주 그러한 같은 처음엔 세력들 했지만 피눈물 없이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숙청을 했었던 사람들이 또 이러한 그 문종왕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이 문종왕후는 이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도 불교 진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승과를 이제 폐지했었는데 다시 이 승과를 다시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 유명했던 선정 교정을 양기를 이제 다시 또 이제 복원도 하고요. 그리고 도첩제 그 승려 허가증도 다시 실시하고 그 사찰들도 한 300여 개를 공식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의 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유교 국가에서. 그래서 많은 그런 이 문정왕후를 비판하고 다시 불교를 탄압을 해야 된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많은 상소와 간언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가장 유명한 이런 이 보우라고 그 당시에 고승 보우가 양주 회암사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을 데리고 와서 현재 봉은사인가요? 봉은사인가요? 그 절의 주지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불교 신자하고 아주 불교를 다시 진흥하기 위해서 고승을 모셔와서 그 힘을 싣고 추진하기 위했던 거였죠. 또 보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불교를 진흥시키는데 뜻이 맞았고 자기가 다시 어떤 힘으로 자기의 많은 어떤 권력을 또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잘 서로가 의기투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우가 대선사까지 승격이 되고 많이 이렇게 이제 불교를 진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유교 국가에 많은 그런 그 성리학을 신봉했던 신하들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호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도축지도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상소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 많은 그 어떤 그 불교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개인이 또한 이 사찰도 많이 이제 지었지만은 결국은 이 문정왕후도 승하하고 그렇게 되자 또 그의 아들 명종도 문정왕후 어머님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이 불교를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그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그 산에 숨었던 보호를 잡아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주 목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보호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불교는 이제 탄압받아서 이제 다시 유교의 어떤 그 성리학이 이제 또 그 당시에 조광조라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도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근본적인 유교적인 이념을 강조를 엄청나게 했었을 그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문정왕후가 또 이제 승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정왕후가 승하하기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그 문정왕후가 이제 그 승하하기 한 3년 전쯤에 그 능을 하나 조성을 합니다. 그 능을 조성하는 게 어디다 조성하냐면 그 성종 그리고 정현왕후가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선정릉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곳, 거기 옆에 능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삼릉에 있던 그 장경왕후 능 그리고 중종에 있었던 능, 그걸 정릉이라고 불렀던 능을 중종을 다시 이리로 옮긴 거예요. 그 옆에 강릉, 또 그 능은 누구냐면 명종이에요. 명종은 그 문정왕후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종과 인선왕후도 그 후에 같이 이제 같은 능형이 조성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이 있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문정왕후는 자기는 중종과 함께 안장되기 위해서 그 정릉을 그 같이 있었던 장경호에서 중종을 옮겨서 놓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떤 그런 그 물난리가 났을 때 상당히 그 물이 들어와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지어졌던 능이 바로 이 또 태능, 그리고 또 이 다행히 명종과 그나마 아들과 함께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태능강릉이 이제 조성이 됐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또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 선정릉이 파헤쳐져요. 그 일본군에 의해서 선정릉의 성종능과 그리고 그 중종의 능이 파헤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헤쳐가지고 이제 도굴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죠. 그 도굴을 하기 위해서 그 능을 파헤쳤는데 우리 조선 시대 때 왕릉의 매장의 그 좀 풍습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제궁이 들어가고 어떤 간단한 뭐 어떤 그러한 그런 그 유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삼국시대 때 신라 뭐 고구려 그런 것처럼 막 유장했던 그런 물건들이 뭐 이런 뭐 금관이니 무슨 뭐 이런 거 비싼 이런 물품들이 아니었었던 때였어요. 유교 국가에서 상당히 검소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있는 기록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시신과 제궁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 비싼 이런 물품들 도굴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군과 도굴꾼들에 의해서 선정릉이 파헤쳐지고 제궁까지 다 끄집어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비싼 가져갈 만한 것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군에 의해서 그 제궁이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신까지도 다 불태워졌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시신을 아마 태워지고 다시 관에 넣고 다시 묻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신은 지금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능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파손되고 불명예스럽게 이 유교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던 거였죠. 태강릉도 마찬가지예요.
태강릉 같은 경우도 일본군에 의해서 도굴이 됐지만 아주 단단하게 그 석회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이렇게 파헤쳐지고 지금까지는 손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조선 정부는 일본에게 이 도굴꾼들을 붙잡아서 압송시켜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잘 지내보기 위해서 조선 정부와 있었던 이제 그런 관계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7년 뒤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마도에서 도굴꾼이라고 하면서 2명을 조선에 압송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도굴꾼이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 도굴꾼을 참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끝난 거로, 도굴꾼들을 이제 죽였으니까 끝난 거로 그렇게 유야무야 해서 또 조선 정부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이 능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책임을 지었고 대마도에서 보냈던 도굴꾼들을 또 죽임으로써 그 어떤 원수를 갚았다는 것을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중종 때 어떤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후손과 신하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은 지금 홀로 선정릉에서 정릉으로 남아 있었던 왕이 그 중종이었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